맞아서 우리 민족 저항 시인 안동 출신의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에 이육사 시인과 박엘 의사도 독립운동가이지만은 박엘 의사도 나는 개새끼로 소유다는 시인이고 사상가고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그 안동과 문명의 만남에 문학 자원을 교류해서 강국 80주년을 기리고 그들의 언어에 나타난 저항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지난 11월 16일 안동에서 했고 두 번째 우리 문경 박엘 의사 기념관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와 신명기획 대표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좀 잠시 소개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저항 또 시인으로 또 유명하고 일본에서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이 소개 올리겠습니다. 와다바네 야스코 여사님, 다음은 나카다니 루미코 여사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박엘 의사와 간혁구 루미코 여사의 흔적을 찾아서 한국에 와서 지금 답사를 4박 5일 일정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 강복을 위해 일생을 항일 독립투사로 의지를 불태우신 애국지사 아나키스트 박열 의사와 사상적 동지이자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두 분의 그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박열 이사 기념관에서 아리랑을 부릅니다. 어느 유명 국악인은 아리랑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다. 아리랑 첫 소절만 불러도 절절한 선물이 가슴을 탁 치고 대한민국이라 하는 네 글자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는 젊은 세대에겐 신선 감동을 준다. 나름의 방망이 소리 속엔 어머니의 숨결, 할머니의 손길이 품어 있습니다. 옷감을 두드리던 그 손길.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아직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열 의사와 이육사 문학 토크 콘서트 광야에 있는 새봄의 기운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노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박열 의사와 이육사 시인의 그 삶과 정신을 함께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저항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를 유익하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근대 독립운동,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그 연구의 권위자이신데요. 한국 근대의 여걸 남자현, 만주로간 경북 여성들, 경북 여성들의 항일투쟁 등 다수의 연구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단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뒤 현재는 다시 국립경북대학교 사학과로 오셔서 이제 교수로서 후임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강윤정 교수님 옆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동덕여자대학교 일문학과 박사시고요. 박열 가네코 후미코의 재판 기록,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사 등 주요 역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을 깊게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국민문화 박열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김창덕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시고요. 동양의 예,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동양의 생명사상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 또 동양사상과 한국 서원의 가치를 폭넓게 또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예문관 대표이자 박열의사기념관 운영위원장이신 박성진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분을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세 분께서 직접 여기 오신 우리 관람객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대학교라고 좀 생소하시죠? 예전에 그 안동대학입니다. 안동대학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특별히 독립운동사 가운데 좀 여성들의 그 이야기, 서사에서 좀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덕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그 사단법인 국민문화연구소고요. 저는 전공을 갖다가 아나키즘 문학, 여러분 생소하죠 다. 일본의 아나키즘 문학을 전공했고 지금 주로 하는 게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게 아나키즘 계열의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매주 한 번씩 토요일날 모여서 아나키즘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와셔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아마 네 분 중에 저만 문경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집은 문경읍이고 박열의사와 같은 함량을 본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처음에 논의되던 약 2000년경부터 제가 여기 관여를 해서 지금 현재 전시관은 제가 이제 기획을 했고 자료들을 한 10년 동안 모았습니다. 모아서 전시하고 할 때 지금 현재 전시된 것들은 거의 제 손을 통해서 다 수집이,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박열의사에 한동안 미쳐서 한 10년 동안을 두루두루 헤맸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경과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저는 앞으로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열 의사와도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으셔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분 모시게 돼서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꼭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 먼저. 네. 그 서두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던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표출 부분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고 바라보죠. 근데 사실은 이들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행동이 표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그 고민에 그 걸맞는다고 할까요? 아주 좀 어목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먼저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들어보시면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회장님, 네. 저는 저 박열, 제가 오래전에 박열의사 재판 기록을 쭉 우리말로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 박열의사의 말투가 좀 특이해요. 비아냥거리고 해학적이고, 박열의사가 왜 이렇게 했나.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리면 박열의사의 언어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항과 실존의 도구로서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 우리는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나요? 그냥 소비와 혐오의 도구로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열의사는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말해서 권력의 상징인 학대의 상징인 일제와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싸웠던 흔적입니다. 박열 의사의 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목숨과 직결됐던 무게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들이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니면 말고시 보다가 흔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열 선생이 남긴 그 말을 통해서 언어의 무게감을 좀 지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열, 저항과 실전의 언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열 의사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박열 의사의 그 조상은 중시조쯤 되시는 분은 원래 성주에 살았었습니다. 성주에 살면서 풍기에서 찰방을 지내셨어요. 우리 유곡에 찰방이 있는데 찰방이라고 하면은 역의 대표자인데 이 현감하고 벼슬 급수가 비슷한 분이시죠. 거기 사시는데 그때 그분의 박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부인이 지금 교수님 안동에서 오셨는데 안동에 보백당 김계행이라는 아주 대단한 집안이 있어요. 그분 따님이 이제 이분의 부인으로 오셔가지고 아들을 5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삼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천 금당시를. 삼난가는 뭐냐면 한 집안에서 정말 어려운 3가지를 한 집이다. 첫 번째는 아들 5을 낳기가 굉장히 힘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들 5이 다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하는 것도 참 어렵다. 두 번째까지 다 급제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중에 전부가 다 문과 급제를 하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자손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삼난가라고 아주 유명해진 집안이었어요. 벼슬도 높이들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대에 상주로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상주 이안으로. 상주에 보면은 청암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함양박씨들 모시는 서원인데 거기로 본집이 이사를 오고 5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 예천 금당실로 갑니다. 그쪽에 가서 이제 사시면서 그쪽에 후손이 되시죠. 박열 의사께서는. 박열 의사는 원래 태어나기는 점천 모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문경현은 원래 이북이 문경현이고 사실은 저 밑에는 상주 목간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상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구역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5살쯤에 돼서 돌아가시고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오천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쪽에 아마 그 선산 땅들이 좀 있었고 또 문경에 잘 아시다시피 안해코 후미코가 처음에 묻혔던 주월산에도 뭐 선산도 있었고 땅이 이쪽에 좀 있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여기서 점촌에 있는 친척집에서 함창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때가 이제 뭐 말이 함창초등학교지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교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다니다가 이제 경북도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서울 지금 현재 경기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다가 3.1 만세운동이 터져서 그때 만세운동에도 참가도 하고 또 그때 너무 조선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 차별이 심하니까 학교에서 동맹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한 길에 2학년쯤에 아예 학교를 관두게 돼요. 관두고 바로 그 해에 8월 달에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아마 쭉 얘기하시는 이러한 얘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휴학하자마자 문경에 내려와서 여기 우리 진남교 쪽에 이 성곽 주변에서 태극기하고 뭐 전단을 한 1000장을 인쇄해가지고 문경에서도 뿌리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박열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없었던 그 배경들을 더 깊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여길 찾아주실 관객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보셨고 여기를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보셨을 이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영화 박열에 대해서도 잘 아시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박열에 대한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이란 인물이 시를 썼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모르고 계신 그 사실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간 박열은 어떤 삶을 걸어왔고 또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았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크쇼를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이 안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 박열이 남긴 그 고뇌가 담긴 언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그것들이 울림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간단한 인물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위해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잘 읽어볼게요. 네. 박열 의사는 1902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일본에서 조선인 차별을 직접 목격하고 분노를 해서 불령사를 조직하면서 일제에 맞선 아나키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던 박열 의사는 재판정에서 나는 일본 제국주의의 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참 지금 들어도 아주 강렬한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열 의사에 대해 제가 찾아보면서 이 언어가 참 강렬하고 또 그 용기가 감탄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모습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그때 박열 의사가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열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는 특히 이제 앞 시기는 우리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1919년이라는 시기는 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2차 세계대전 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조율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사조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뭐 사회주의, 아나키즘, 그 민족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이제 이런 사조들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3.1운동의 후예라고 표현하는데요. 3.1운동을 경험했던 분들이 각자의 고민 끝에 나름의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박열 선생은 특히 일본으로 가서 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아나키즘의 방법론으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던 분이에요. 잠시 뒤에 좀 자세한 내용은 더 이어가겠지만 저는 그 이분이 그 조직했던 단체, 우리가 흑도회를 먼저 조직하죠. 흑도회에서 후회 그리고 불령사라는 조직을 그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자유로운 그 세상을 꿈꿨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그 처음 그 대면했을 때 봤던 글이 나는 개새끼로 소리합니다.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일제강점하에서 이런 그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면서도 직구를 날릴 수 있었던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선생의 삶은 그 이후에도 본인의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연속이었다라고 일단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모든 것들에 저항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저항적이면서도 저돌적인 그런 방법으로 행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박열 의사의 언어는 강렬합니다. 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대범하기도 해서
보면서 참 묘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박열 의사님 하면 또 영화 박열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배우 이재훈 씨 지금 포스터가 보이긴 한데 그 눈빛 연기를 보면 그 박열 의사의 대범하고도 시원한 모습과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박열 보셨나요, 영화? 예, 불법으로 다운까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경분들은 비교적 많이들 보셨습니다. 뭐 시청에서도 소개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기념관에서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2017년도 8월 달인가 아마 이제 개봉을 했는데 당시 이런 그 시대극은 뭐 그렇게 관람객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영화는 아주 성황리에 285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유료로 관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특별했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부부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일본 사람이다. 근데 이 일본 여성께서 도대체 자기 나라의 천황을 부정하고 제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의 제국주의 시대에 이러한 혁명적인 발상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건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동지로서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살다간 그 소재 자체가 이제 너무 재미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뭐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 왜 최희선인가요? 이분들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박열은 성격이 다이나믹하잖아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원래 저희 박씨들이 굉장히 얌전한데 한번 이렇게 폭발하면은 막 이렇게 속 뒤집어놓는 소리들을 잘하거든요. 저도 가끔 해서 뭐 와이프한테 혼돈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일단 그 주저하지 못하는 이 아주 강렬한 이 박열의 메시지 그리고 또 최희서라는 분은 원래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일본어도 잘하지만은 일본인들의 그런 섬세한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연기자들이 훌륭했다라는 거. 물론 그 이준익 감독이라는 분이 2000년도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를 먼저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완전히 박열은 아니지만은 거의 박열의 얘기들도 많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우리 김창덕 선생님께서 그 재판 기록도 다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셨는데 비교적 사실대로 담고 있어요. 재판 기록을. 우리는 뭐 극적으로 좀 이렇게 성화시키려고 박열이 그렇게 법정에 나가서 뭐 한복 가지고 와라. 한복 안 입으면 나는 양반이니까 양반옷도 안 입으면 재판에 앉지도 않겠다. 재판관하고 나하고 의자 높이를 똑같이 해라. 왜냐하면 난 대한민국 대표니까. 세 번째, 나도 한 국가의 대표로 와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일본말 해라. 나는 한국말 하겠다. 당신 일본말 잘하지 않느냐? 못하겠다. 나는 한국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재판 기록에 그대로 다 실려 있거든요. 가데코 후미코가 천황을 부정하는 얘기도 그대로 다 들어있고 그렇게 리얼한 내용들이 그대로 영화에 사실대로 다 담겼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걸로 다가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화들 그런 시대극보다는 거의 흡사하게 고증이 잘 된 영화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게 영화적인 요소 같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들도 다 실제라는 거 아시면서 네, 기억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통해서 박열을 알게 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화가 의미가 저에겐 깊었었는데 혹시 하나 더 질문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박열 의사에 관련된 영화 지금 만나봤고 다른 영화나 뭐 드라마, 책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 박열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먼저 해볼까요? 네.
영화 박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내년에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 23일 날 여기서 가네코 후미코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저도 봤는데 아마 사실 그대로 이 재판 기록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박열과 거기는 이제 가네코 후미코 위주다 보니까 가네코 후미코를 완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는 여기 박열 얘기니까 박열 선생님 얘기니까 박열 선생님에 대한 박열 의사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 기록 보면은 재밌는 게 4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4편의 논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한 불량 선인이 일본의 권력 계급에게 보낸다. 두 번째가 나의 선언. 또 하나 음모론. 일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움직이는 이론. 요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1924년 10월부터 1925년 3월 사이에 약 석 달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박열 의사가 상당히 머리가 좋구나. 나도 논문 하나 쓰려면 1년 동안 아주 고생해야 되는데 이 박열 의사는 이 석 달 안에 4편의 논문을 씁니다. 이 4편의 논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수가 한 10페이지 남짓이니까 그렇게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박열의 강렬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4권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쭉 보지 말고 너무 지루할 테니까 시간이 없으면 여기 젊은 학생들 많은데 이 4가지 논문은 시간 나는 대로 꼭 챙겨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그 4가지 논문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판 기록이 여기 박열 의사 기념관에서 나온 재판 기록 책이 있고요. 네. 아마 없으면은 저희가 우리 연구소 국민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뭐 시간 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논문을 안 보셔도 지금 시중에 박열 의사에 관한 일대기가 지금 5권이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네코 후미코는 잘 아시다시피 가네코 후미코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는 아시죠? 23살. 20살에 붙잡혀서 23살에 돌아가셨는데 깜빵에 있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시집도 한 권 썼고 죽기 전에 자서전도 썼어요. 지금 22살에 쓴 기록인데 이야 정말 우리 후배들 22살이 이런 정도의 생각이나 이런 걸 할까 정말 이렇게 삶을 처절하게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삶을 살았는데 그 22살이 쓴 그런 이미 자서전이 그때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8종의 시집과 자서전들이 시중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와 있고 해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서울에는 가끔 이칠만 하면은 뮤지컬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한 8편 정도가 특히 이제 대학로 연극계에서 많이 상영이 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TV에서도 한 6차례의 특집 방송을 해서 문제품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면 아마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양한 매체에서 일단 많이 이제는 다뤄지고 있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대기가 있는 책들이나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의 시집들도 챙겨보시는데 혹시나 시간이 없다, 아나키즘에 대해 궁금하다 하시면 아까 말씀해주신 논문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교수님은 혹시 앞에서 두 분이 거의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독립운동인데 사실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천장에서 들여다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트라우마가 저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영화까지 봐야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보는데 박열은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새끼로소이다라든가 이분의 언어가 굉장히 좀 시대의 그 저항자 내지는 그 세상을 비꼬는, 그리고 감옥에 있어야 감옥이 아닌 이분에게는 바깥도 감옥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언어 표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제 성격이 극아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아이가 뭔지 알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좀 봤고, 꼭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영화를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많은 책이 있는데 특히 이분의 좀 그 역사를 굉장히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적인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정합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인덕 선생님의 박열을 좀 읽어보시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인덕 교수님의 박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부드러운 면이라고 할까, 인간적인 면모를 좀 만나볼 수 있는 박열 의사의 책까지 여러분 소개해드렸으니까 시간 나시면 또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열 의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처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뭐 이육사 시인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청포도라는 시는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진 대표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청포도라는 시를 낭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기획이 이육사 선생과 박열 선생의 저항 혁명 정신을 주제로 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의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에서 한번 하시는데, 아마 청포도는 뭐 누구나 다 교과서에서 읽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3단락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 청포도가 익어가던 안동의 그 시골 동네에 그 고장 7월 달에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시인이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또 시대적 배경하고 또 이육사의 독립운동 경험이나 특히 이 의열단 활동을 고려한 그런 방면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절부는 나라를 잃고 이국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느꼈던 슬픔이나 뭐 향수 같은 것들, 민족의 현실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들리는데, 그냥 들으시면은 그냥 청포도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때 음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언제 들어도 그 의미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묘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시가 또 청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임무가 또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육사 시인에 대해 제가 또 한 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생애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안동 도사명 원촌리 출신이고요. 젊은 시절부터 의열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항일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17차례죠. 17차례나 투옥이 되었었고 그 옥중에서도 시를 쓰면서 정말 정신으로 싸웠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교수님 혹시 더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이육사 선생은 4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이제 우리 그 아직 20살이 안 된 친구도 있고 좀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분도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시기 구분을 하라 그러면 아마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이육사 선생님의 일생을 세 시기로 좀 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 23살까지는 어릴 때 그 한학을 수학하고 그리고 또 신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천의 백학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교사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4살에 일본으로 가요. 이분과 박열 선생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박열 선생이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분이 24년 일본에 가죠. 사실 그때 일본에 갔다는 건 그 어목한 시기에 일본으로 갔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국내로 돌아와서 대구에서 좀 활동을 하시고 또 의열단은 아니라 장진홍 의거와 관련이 돼서 한 차례 체포되시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에 입교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도모하다 결국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육사 선생님의 주옥 같은 시들은 1935년부터 쓰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육사 선생님의 전 인생 3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쓰여졌던 수많은 시들이 있죠. 뭐 정포도라든가 뭐 절정, 광야는 이분 사후에 발표가 된 이 시죠. 예. 이분의 일생에 있어서 이 3시기는 주옥 같은 시를 쏟아낸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고뇌에 찬 시기이기도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딸 옥비가 태어나는 기쁨을 잠시 맛보긴 합니다만 이 어목한 시기에 내가 한 발 어디 제겨 디딜 곳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고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러 가죠. 그랬다 결국은 그 체포가 돼서 북경에서 마지막 목숨을 놓게 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게 달라고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그 시의 흐름이 조금 더 와닿는 기분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이 거의 대부분 후반에 작업이 된 그런 시들이라서 그래서 그 시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섰던 굳건한 용기가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창덕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육사의 시인의 작품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시가 있으실까요? 뭐 제 경우는 있잖아요. 뭐 이육사를 갖다가 뭐 저항시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항시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육사 시인은 뭐 시인으로보다는 펜보다 폭탄을 먼저 집었던 의열단이자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였었죠. 뭐 보니까 흑우회에도 활동했었었고 의열단에도 활동했었었고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뭐 읽어드리고 잠깐 소개해볼까요? 서리빨 칼난진 그 위에서다. 요거야말로 뭐냐면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경계선으로 내몰아서 일제와 항거하겠다는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절반적인 탄식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선언이죠. 절대 일제에 따르지 않고 천황제에 순종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이육사 시인의 표현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보면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건 뭐냐면 난이 내려진 희망이 아니라 가혹한 강철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살겠다는 고독한 혁명가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절정도 많은 분들이 참 아는 그런 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절정이란 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때도 모든 것들이 그 치닫아 있는 마지막에 대한
그 의미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절정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절정까지 만나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라는 박열의 그 사상과 다양한 언어가 담긴 시까지 이렇게 이육사의 시인까지 만나다 보니까요. 정말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관객 여러분께도 그래서 다양한 좀 질문을 들어보면 어떨까 이쯤에서 싶은데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남성분 혹시 마이크 제 거를 건네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염천에 살고 있는 김문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글은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월 한 1회 정도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그 간해고 후미고 여사 기점에서 제가 잘은 못 쓰지만 3편의 기고를 했었습니다. 글을 써가면서 늘 궁금한 게 박열 의사님 앞에는 꼭 조선의 마지막 아나키스트 이런 제가 뭐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랐고 많은 책을 접하지도 못하고 정보도 많이 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그 우리 박열 선생님의 그 아나키즘 이거하고 그 일제 그 절대 권력 그 천황제를 부정하는 그 상황에서 박열 선생님의 제가 보고 부정하고 투정하는 과정에서 이 박열 선생님은 딱 이거 아나키스트에서 왜 그게 이제 그 일본의 그 저항 그 과정에서 그 박열 선생님 사상이 물론 아까 우리 패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상이 딱 이거다 하는 걸 아직까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 분 패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듣고 정리를 해서 주변에도 알리고 다음에 또 내년에 우리 박열 선생님 그 100주년 그때도 제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박열 의사가 그 천황에 저항하고 할 때 말씀하신 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아나키즘 사상과 무엇이 맞닿는가를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당시 아나키즘은 1920년대 초기에 전 세계 가장 유행하는 사상이 하나였었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이전에는 뭐 러시아 혁명이 나오기 17년에 벌어졌지만은 마르크시즘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 아나키즘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나키즘에서 가장 대표자라고 할까요? 아나키즘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한 사람이 크로포트킨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나키즘이 크로포트킨이라는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크로포트킨이 직접 생존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나키즘 사상이 가장 잘 알려졌고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나키즘 사상이 주는 절대성이라고 할까요? 상호 부조 원리.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일제가 한반도를 갖다 식민지를 갖다가 뭐 정당화시킨 이론이죠. 근데 크로포트킨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면서 인류 발전을 이루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또 모두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 대한 투쟁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쉽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정리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나키즘을 이제 그 아나키즘 사상을 박열 의사가 수용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것들이 우리가 억압받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나키즘 사상과 통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또 일제에 대한 강압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 시대의 아나키즘 운동이 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질문을 네,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어머니의 문경시 지회장 오점수입니다. 박열 의사님과 본이 같은 함양박씨의 문중의 며느리로서 박열 의사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박열 의사님의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한복판에서 강심장 같은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번 대표님께 한번 제가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뭐 박열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떠냐의 문제하고 그것을 그 당시 제국주의 속에서 이거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울분을 터뜨리게 됐는지에 대한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 뭐 바깥을 지방 가서 자랑 같습니다만은 박열 의사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우리 문경에 가면 마원성지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할 때에 그때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죠. 뭐 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청의 과장급쯤 되겠죠. 됐는데 천주교 깔레 신부라는 분을 계속 모시고 이 산을 넘어가면서 순방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갔는데 많은 공무원들이나 분들이 권합니다. 아니 그냥 잠깐 실수로 했는 거고 나는 천주교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빠져나가라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천주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해서 상주 목에 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셨죠. 목이 잘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마원 성지에 계시는 것처럼 이제 함양박가들이 이제 그런 성깔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뭐 어차피 지금 아까 아나키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렇게 제국화된 즉 영토를 다 혼자 먹으려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 시대 20세기 초에 도대체 힘없는 민중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제국주의 원흉들을 깨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럴 때에 뭐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할 거냐, 정말 폭탄을 던져가지고 폭살을 시킬 거냐, 뭐 어떤 다양한 방식의 뭐 문학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뭐 이런 방식을 택했지만은 결국은 독립운동을 위한 한 가지 방편을 택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열 의사가 그렇게 일본 한복판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아마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동맹휴학을 하고 학교를 때리칩니다. 때리치는데 그때 3.1 운동에 직접 참가를 해서 찌라시를 뿌립니다. 박열 의사도. 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붙잡혀가서 경찰한테 잡혀가서 취조를 받는데 그때의 친구들이 일제로부터 엄청나게 그 가혹한 고문하고 치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했다고 합니다. 해서 아예 학교 치우고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1919년 10월 달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는 뭐 거의 이제 뭐 공장 노동자나 인력거꾼이나 이런 정말 제일 막단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일본인들과 조선인의 차별이라는 걸 일본에서도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차별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것이 또 말씀하신 이제 아나키즘적인 방식인데 일본이라고 해서 다 일본 제국주의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스크램을 짜서 지하에서 신문도 만들고 제국주의를 까부시기 위한
이제 투쟁 혁명을 하는데 박열이 이제 그런 민족적 차별감, 오멸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반감에다가 개인적인 성향적 특성들이 아마 결합이 돼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본에서 그 정도로 정치인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 박열의 피가 또 흐르고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듣고 나니까 그 의미들이 더 선명하게 짙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오늘 토크와 관련된 주제 공연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육사와 그리고 박열의 고뇌와 근심, 그럼에도 독립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표현한 공연인데요. 오늘 최미영, 김아람, 김여량, 김예인, 강지연님께서 함께하는 예술집단 단미의 광야에 있는 새봄의 기운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공연 관람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새 봄의 기운, 예술집단 단미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공연으로 여운을 가득 남겨주시고 가셨는데요. 그 분위기 바로 이어서 이제 심층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열 의사의 아나키즘 운동이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상이었고 어떤 의미로 박열에게 다가왔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질문도 해주셨고 한데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나키즘은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흐름 중의 하나였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와 더불어서 아나키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아나키즘은 그 어원이 아나코라는 것에서 왔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자유를 꿈꾸죠. 그러다 보니 실제 일제강점하에서 이들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가장 큰 상층부에 있는 권력은 일본 제국주의죠. 그러다 보니 일본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 직접 혁명을 통해서 파괴하고자 했던 것이 아나키즘 운동 방법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단재 신채호 쌤이 좀 논리화했죠. 일본이 강도라는 거죠. 이게 23년의 조선혁명선언에 보면 일본을 강도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열 선생님의 흑도의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들 자신 스스로 알아서 한다. 너희가 왜 그걸 규제를 하느냐 라는 이런 그 흑도의 선언문을 보면 이분의 어떤 존재론적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방해하는 일본 제국주의 명확한 응징과 저항의 대상이죠.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아나키즘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 아무리 아나키즘의 정신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박열 의사가 했던 그 행동들 저는 못했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을 하면서 박열 의사가 재판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때 독립의 아까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나요? 재판장에서 발언, 나는 일본 제국주의의 적이다. 이 말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이 가장 크게 일어났을지 우리 김 회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제감독의 박열 의사가 재판장에서 나는 일본 제국주의의 적이다 라고 선언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재판 기록을 쭉 읽어보면은 1회 때와 2회 때 그때는 재판장한테 그냥 존댓말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뭐했습니다. 뭐했습니다. 그런데 3회 때부터는 존댓말을 전혀 안 씁니다. 재판장을 앞대서 야야 너 그러면서 뭐했다 저했다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평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하대를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재판 받다 보면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걸까? 이거는 천황제의 일본에 대한 이 경직된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나는 일제의 모든 권위, 그러니까 재판장 하면은 일제의 권위가 모두 함축된 곳이 재판장이죠. 그 재판장에서 이 일제의 재판관을 향해서 하대하고 심지어 자기 아웃볼 드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제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과 굴하지 않겠다는 박열 의사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나는 굴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바로 이 언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앞서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작은 돌이 던져지면서 파장이 크게 울려 퍼진 그 예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박열의 마음은 울림이 가득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열 의사가 말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항을 했다면 앞서 이육사 시인은 시로 그 저항 정신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저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두 인물에게는 어쩌면 일상의 언어고 또 일상의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열 의사와 그리고 이육사의 시, 아까 우리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그리고 이육사의 다양한 시들 속에 담긴 언어가 조금 저항은 갖고 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먼저 제가 답변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 두 분은 사실 공통점을 말씀드리려면 행동하는 언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판은 하지만 대안이 없고 대안이 있다 해도 행동할 마음이 없는 시대의 언어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언어는 행동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 육사 선생은 자신은 글을 쓰는 것도 행동의 연속이다라고 저항의 연속이고 행동의 연속이다 말씀하셨고, 이 박열 선생도 쏟아낸 걸 그대로 하시죠. 그냥 그것 자체가 행동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행동하는 언어라고 이렇게 규정을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행동하는 언어다. 두 분의 말은 행동하는 언어다. 네,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박열 선생님은 체제죠. 체제를 파괴하고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한 권위에 대한 투쟁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아나키즘적 직접 행동이랄까요? 테러리즘이죠. 좀 거친 표현이지만 여기에 비해서 이육사 시인은 그게 아니죠. 철저한 관념적이고 절제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함축적이고 상징적이었던 거죠. 아마 그 점에서 두 분의 성격이 완전히 좀 틀리죠. 시의 내용도 보면은 박열의 시와 이육사의 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듯이요. 네, 보면 박열의 시는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의 그 저항이 그대로 그냥 표출되는 강한 느낌이라면 그 이육사 시는 정말 시적인 그런 구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유나 그런 함축된 상징을 사용해서 그래서 또 그런 차이점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박 대표님에게는 또 그 두 인물이 연결되는 것들 또는 공통점, 차이점 함께 다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열 의사가 1902년생이고 이육사 선생이 1904년생이라서 나이 2살 차이고 거의 동시대에 일본에서 사실은 유학도 같이 하지만은 원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박열 의사는 너무 바닥에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두드려 부수고 조선인들 어디 당했다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깡패들처럼 가가지고 막아주고 이런 데 주로 많이 지냈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공동점은 아마 저항했다라는 즉 공동의적인 제국주의에 저항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박열 의사는 1919년 10월 달에 건너가가지고 23년도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초기에 이렇게 사상지를 만들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화해가지고 운동하던 시기하고 그 다음에 폭탄을 서너 차례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들키고 말았죠. 그러다가 23년도에 잡혔으니까 실제 일본에서 한거한 세월은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년 10월 달부터니까 23년도까지니까 4년 정도죠. 그 다음에는 감옥에 잡혔잖아요. 잡혀서 22년 3개월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가네코미코는 3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최종 재판 다 받고 3년 후에 26년도에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사랑하는 박열 의사도 만날 가능성도 없고 제국주의의 이런 것을 부수고 한거하겠다라는 꿈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기력증에다가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죠. 더 이상 아무 목표가 이 깜깜한 창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삶의 희망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저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젊어서부터 이육사 선생도 처음에는 건강이 좋을 때는 직접 의열단이나 국민당 정부가 세운 조선 군 의용학교인가 어디 가서 실제 이 군사훈련도 다 배우고 바로 테러로 이 투입되기 직전까지는 활동을 하셨잖아요.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고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니까 결국은 이제 문학 쪽으로 돌아오셨는 것 같은데 박열 의사는 사실은 바깥에 있었으면 엄청난 저항 활동을 더 크게 했겠죠. 그런 면에서 정말 저항이라는 용어 하나 가지고 짧은 시간에 불꽃처럼 타다가 이제 감옥에서 22년 3개월 또 그분도 39년 동안 이육사 선생도 17번 감옥 생활을 했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열 의사도 정치범인데 22년 3개월 동안 정치범 최장기수로 두 분 다 기네스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삶 자체가 그 당시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자 했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공동으로 안고 있었던 것이 공동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목표는 같았었고 하지만 이제 방식이 조금은 달랐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표현들이 사실 지금 세대가 바라보거나 듣게 된다면 신기하게 느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두 인물이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세대에 표현을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일어나서 교수님 먼저 말씀을 아니면 먼저 네, 토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박열 선생도 그 육사 선생도 사실은 그 당대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신문물이죠. 그러니까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좀 생각하는 것들을 의견을 그 잡지를 통해서 피력을 하기도 하고 육사 선생도 신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분은 여전히 어떤 방식이든지 SNS든지 블로그든지 여러 지면들을 통해서 그 아주 좀 은유적이지만 칼날 같은 글을 쏟아내셨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글도 쓰시겠지만 거침없이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 약간 어떤 그렇죠.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든 그 모습이 지금에 나타나면 어떤 또 파장을 일으킬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겉에 드러나는 두 분의 성향이 너무 파이하죠. 박열 의사는 그냥 행동주의자죠. 아마 그분이 계셨다면 아마 100만 정도의 가진 SNS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나가가지고 직접 행동하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뛰지 않았을까. 겉의 느낌은 그렇게 해야겠죠. 행동주의자, 실천주의자, 행동하는 양심인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해서 이육사 시위는 고도에 절제되고 상징적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교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어떤 말씀해 주실지. 네. 제국주의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는 아나키스트라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지만은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박열 의사하고 간에코 후미코가 계신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보수 우파 쪽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영구 귀국을 합니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하신 일들이 주로 보면은 강연회하고 장학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박열 장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주로 지금 원래 경기 고보 다닐 때 살던 동네가 경복궁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삼청동 올라가는 오른쪽 동네. 거기에 옛날 경기고등학교가 있었으니까. 그쪽에 와서 살면서 장학 활동들을 많이 하고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그 당시에 보면은 좀 우파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분이 계시면은 굉장히 좀 그 광화문에 나서는 우파 지도자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로서의 박열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요즘도 한일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일 간에 이러한 교류를 하고 화합하기 위한 다양한 SNS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현대적으로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화합의 길을 위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가볍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아주 의미 있는 답변들을 주셔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준 이 두 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박열 의사를 추모하면서 시 낭송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 낭송은 1984년 북소리 들리는 아침, 시집 작가로 6월의 시인으로 불렸으며 또 호국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문경세제 문학회 강상률 회장님께서 시 낭송을 해주실 텐데요. 아마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아간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시를 들어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활동으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호국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문경세제 문학회 강상률 회장님의 신앙송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문경 하늘에 별이 되어 항일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 추모에 붙여 강상률. 이강산에 꽃피는 계절이 오면 뜨거운 고향산천 잊지 못해 먼 푸른 하늘 바라보는 님이시여, 햇살 곱게 내리는 추월산 자락을 보듬고 결에 위한 강복을 되찾고자 문경 하늘의 별이 되신 어려운 님이시여, 철길 슬픔 너머로 수국을 목 놓아 불렀던 심장의 고동 소리가 잔잔한 숨결로 가까이 들려옵니다. 제국주의 타도 선봉에 서서 대한남하의 올곧은 사자으로 외친 나는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옥중의 거룩한 분노가 서린 호국 총정 앞에서는 님의 그 총칼로도 빼앗지 못하였노라. 오늘도 조국과 함께 이 생명 다하시고 넋을 뿌려 혈애와 함께 맹세한 길 위에서 나라 위한 거룩한 호국의 불사조, 잃어버린 역사의 그늘 속에서 사주 독립을 불태워가며 갈색으로 외쳤던 그 항일 정신의 투호는 살아 불꽃이 되고 목숨 바쳐 별꽃으로 핀 국의 일념은 언제나 태양처럼 뜨거웠노라. 민족을 품은 숭고한 나라 사람 마음, 꺼지지 않는 고귀한 불씨로 남아 온 결의 가슴에 홍불을 타오르고 있나니 억겁을 두고 새기는 호국의 이름으로 핀 꽃이여, 문경 하늘의 별빛 되어 영웅의 넋으로 영원하리라. 우리들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들을 대출 묻힌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있는 시의 구절구절이 오늘 이 순간 나눴던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게 하고 또 그 사상과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낭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상률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토크쇼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 만큼 또 짧게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에게 여쭤볼 질문은요, 이 박열의사와 이육사 시인이 후대에 남기는 그런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 분 한 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먼저. 네. 독립운동가 박열의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박열의사가 우리한테 뭘 남겼을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열의사가 말씀하신 재판장에서, 재판관에서 내 육체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죽이던 사람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은 내 정신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남의 눈치 보고 시선을 갖다가 남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고, 그런데 박열의사는 그게 아니라 네 자신을 살라, 너 자신을 살라고 항상 강조하셨죠. 아마 저는 그게 가장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게 가장 뜻깊은 의미가 아닌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는 지금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짠 것처럼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네. 아니, 사실 저는 그 이육사 선생님 시 강야에 보면 다시 청고에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강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인은 비록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지만 먼 훗날에 올 그 초인들은 강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 초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 저는 시를 그렇게 읽었어요. 육사 선생님의 시를. 나도 초인이고 여러분들 모두 그 시대에는 없었던 우리가 일상을 누리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초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서 어떤 것을 계승하고 배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초인으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히려 본인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좀 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저는 육사 선생님인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네. 초인으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도 전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해주실지. 네, 여기 뭐 기념관 들어오다 보면은 박예로 의사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아주 장대한데요. 장대 같은 빗방울이 돌을 부수고 또 깨트리듯 자유의 전사는 죽고 또 죽인다. 세범의 기운이 온 사방에 가득하듯 제국이 폭발하는 해가 곧 당도할 것이다. 조국 동포여 싸우고 또 싸워라. 앞으로 또 앞으로 약진하라. 이게 1926년도에 그 이치가야 형무소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아마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 정신이라는 건 항상 어느 시대나 다 공존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오늘날에 저항을 하든 아니면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는 방식이든 이러한 어떤 공동의 흐름 정신은 아마 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아마 이 박예로 의사나 이육사 선생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무엇을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그분들의 은행일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을 자기들 뜻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려고 자기 한 몸까지 던졌을 정도의 전통적 의인의 가치였던 이러한 이 가치관을 최고 덕목을 실천해 주신 정신사의 어떤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족들이 물론 시대는 좀 변했지만은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천년 뒤를 위해 또 지금 현재의 불의는 무엇인지를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말씀하셨던 작은 노래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그런 마음은 이 시대에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 씨앗이 피워지는 것이 아직까지도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행일치의 삶,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동하는 언어, 두 분의 그 이육사 시인과 그 박열 의사의 그 깊이 있는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면서 이렇게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토크 콘서트 마무리 전에 이제 한 분 정도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하시고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보다는 오늘 느낌이 전번에 그 박열 의사의 그 개색결합하는 시를 접하고 야 이렇게 충격적인 제목으로 시를 지었을까 이랬는데 그 내용을 음미할수록 그 제국주의라 하는 그 큰 힘이 이걸 가지고 오줌줄기로 내서 쌓았을 적에 그걸 그냥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쏜다. 같이 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하고 일치되는 저항정신이 표출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가슴에 무엇을 안고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지금 현 시대에 불이나 불법적인 이런 상황을 보고 침묵할 것이냐. 어떤 시기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은 어떤 시기든 표출해야 된다. 오늘만 같이 싸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게 이익이 있다 생각해요. 네, 말씀해 주시면 불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감명 깊게 메시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감동과 함께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육사 시인 그리고 박열 의사는 사실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시대 공동 만나진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공통적으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이렇게 내비치고 함께 행동했다는 것 참 인상 깊게 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말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이렇게 외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박열 의사,
그리고 문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지키고 펼쳐냈던 이육사 시인의 그 노력이 끝내 또 열매를 맺어서 현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렇게 콘서트를 성황리에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세 분 다시 인사드릴 건데요. 네, 국립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윤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국립문화연구소 김창덕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위원장이신 예문관 박성진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환영. 일본에서 또 이 자리를 위해 오신 두 분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끝까지 귀한 자리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 또 깊은 감명과 울림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토크 콘서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